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가 마련한 여의도 하이킥, 오늘이 20번째 20회 시간입니다. 12월 22일 여의도 하이킥 20회 20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여야 보수 진보의 프레임을 깨고 국민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여의도 하이킥, 오늘이 벌써 20번째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세명대 이상희 교수님 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벌써 이렇게 해서 1년이 가는 겁니까? 그러네요. 벌써 한 해가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이 12월 22일. 다음 주면은? 다음 주면은 이제 한 해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요. 코로나밖에 없어요. 네. 뭔가 모르게 원래는 이력서에 남길 만한 일도 없고 또 희망이랄까 미래랄까 발전적인 단어가 생각날 만큼 희망찬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심리적으로 많이 우울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블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런데 저 이웃에 사시는 분들도 뭔가 모르게 고립됐다는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요. 네. 물론 장점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세요.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는데, 대다수 우리는 관계에 의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고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패턴, 이러한 생활의 유행, 이것이 얼마 정도 계속 지속될지. 정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코로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신도 늦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빨리 한다는 것도 좋은가 싶은 생각도 물론 들긴 합니다만, 어떤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부의 역할이지만은 정부 지침을 따라주는 국민들도 정말로 좀 피곤하다는 생각도 함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고 있는데 연말 같지가 않고요. 또 사는 것도 별로 사는 거 재미도 없고. 저도 연말에 좀 시간을 내가지고 어디 좀 바른 전세로 국내에 가족들하고 가고 싶은데 그거 다 지금 다 포기 다 됐습니다. 그냥 집에서 진짜 책이나 보고 있어야 할 생각. 물론 그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정말 지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춥지는 않아서 조금 활력을 찾으려고 합니다만,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은 부디 이럴수록 더 힘을 내시고 오늘 이 방송과 함께 우리 정치를 좀 예리하게 분석해보는 그런 눈을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화면에 4가지 주제가 나갔죠.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설화의 문매에 맞는 변창흠 후보자 낙마 1순위? 요거 주제를 잡았는데, 낙마 1순위? 우리 스태프들은 지금 1순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네. 자, 인사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변창흠 후보자. 이 설화인데, 이게 그냥 간단히 넘길 설화가 아니에요. 네. SH공사 사장 시절이죠. 네. 2016년에 당시 그 내부 회의에서 구역 스크린도어 김군 있지 않습니까? 당시 19살짜리고요. 그 가방에 라면하고 삼각김밥 있어가지고 그냥 국민들의 정서에 큰 울림을 줬던. 가장이 컸죠, 사회적으로. 근데 그 김군을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서울시장을 흔들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 서울시 시정 전체를 다 흔들고 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서울시 산하 메트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가 있었다. 이게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결국은 네 책임이다.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말하면은 섭섭할 텐데, 명시 당시에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 책임은 김훈이도 이 얘기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이제 간단하지가 않죠. 과연 이제 낙마가 될 것이냐, 낙마가 되지 네. 않을 것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설화든 어떤 고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든 네. 간에 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 관련 발언 하나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2016년 당시였는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야당 대표 시절인데 이 구역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뭐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당시 그 구역 사고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다. 탐욕의 나라가 만들어낸 구역은 지상의 세월호다. 지상의 세월호다. 예. 네. 신랄한 비판이었죠. 신랄한 비판이었고 아. 그만큼 제가 이 발언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당시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컸다. 위험의 외주와 19세 청년에 대한 죽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갑질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균형감 있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부조리한 현상, 네. 이런 것들을 시사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2016년 당시에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건데 궁극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낙마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네. 저는 낙마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 된다. 예. 왜 안 되냐면 낙마에 대한 그 가장 결정적인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에 대한 기준은 이미 국회에서 떠났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하나만 하다? 예. 하나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낙마라는 것은 대통령이 낙마를 시켜야 낙마입니다. 그렇죠. 여야가 표결하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사 5대 원칙도 이야기했고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7대 인사 원칙까지 이야기했고 네.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23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네. 낙마가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미 인사청문회는 예. 그 본질의 가치 자체가 사정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낙마시키겠느냐? 낙마 안 시키죠. 왜 안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결정적인 아주 뭐 살인범이라든가 아주 뭐 무서운 어떤 범죄적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어쩔 수 없겠죠. 사회적 비난 충분히 감수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변창흠 후보자가 낙마가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정책적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그야말로 큽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전국에 대한 헤게모니가 야권으로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낙마시키겠느냐? 안 됩니다. 더 큰 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안 된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건 기정사실이죠. 야당에서 이걸 최고 채택해 주겠습니까? 안 시켜주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돼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청와대는 그대로 낙마를 안 시키고 이제 진행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짚어봐야 될 게 저는 뭐 인사를 해봤는 사람이라서 네, 경험이 맞습니다. 있어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예. 인사 담당 예. 행정을 담당하시던 예. 분입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가장 잘 버티는 군이 있습니다. 군이? 예, 사람들. 그 무류가 인사청문회 부류가 있다. 잘 버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등 정치인 출신. 정치인 출신. 2번 2등 관료 출신. 관료 출신. 3등이 시민단체 출신. 3등이 시민단체. 4등이 마지막 꼴찌가 교수 출신. 교수 학자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알듯말듯한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학자 출신은 알겠어요. 학자 출신은 좀 자존심 상하면은 못해 하고 집에 가버릴 것 같고. 내공에 대한 문제가 있죠. 내공의 문제. 네, 내공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가장 핵심은 뒷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없느냐. 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정치인은 항상 본인을 지지하는 정파적인 백그라운드가 존재를 합니다. 예, 그 초롱 동색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료들은 인사청문회 결정적 결격 사유를 만들지가 않습니다. 평생 관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죠. 위험한 거 안 하고. 도덕적 지탄을 받을 지언정 이것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해본 느낌이 딱 그래서 와닿습니다. 2등이 관료입니다. 시민단체는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낙마하는 3등이 되느냐. 낙마를 자주 되느냐. 내공이 없다. 내공이 없어서 겁이 없이 행동하거든요. 겁 없이 행동한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이것이 범법인지 범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관료만큼의 꼼꼼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부족하죠. 그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은 어떤 범법적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있는데 시민단체 못 버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고. 둔감하고. 시민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둔가 뭐. 마지막으로 교수 출신은 여기에 전혀 백그라운드도 없고 여기 학자적 자존심은 있고 뭔가 정직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재된 도덕성에 대한 부담이 크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권력 지향적이라 할 정도.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해? 장관 안 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도 포기가 쉽죠. 이게 이제 제가 행정을 하면서 느낀 그런 바입니다. 예. 그래서 변창 후보자는 전형적인 교수 출신입니다. 아 그러면 내고 있겠네. 또 그래서 제가 드리는 SH 공사 사장도 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단히 권력 지향적인 사람은 맞아요. SH공사에서 LH공사 사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장관 후보까지 올랐으니까 권력 지향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자, 이번 설화를 통해서 여권 내부에 기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은 변창 후보자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최고위원 몇몇은 나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패턴들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디펜스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호랑이 입에 먹이를 던져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펜스가 없다. 여차하면 던져 나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야권의 입장에서도 전해철 또는 김덕춘이죠. 뭡니까 보건부 권덕출 맞습니까?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다도 여론의 파장이 클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국토부 장관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당초에는 전해철로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뭐 100이 안 오니까 딱 돌려서 상대도 만만하고 여기에 대한 여론적 가치도 크고 뒷배기도 없고 학자 출신이고 그렇죠. 이게 사실상 딥 그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만큼 질문했는데 내용이 이만하다 보니까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변창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그 이후로 이거는 학자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토부 장관이 중대 낙마될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국정정책을 약간 뺏긴다. 흔들려버립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논외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류를 보면은 제 사위에 있는 부류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이 교수님 이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구의역 사업뿐만 아니라 딸 외국 대학 인턴 문제도 그렇고 또 노조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 해가지고 이번에 세게 나간다 그러는데 세게 나간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부분에 부도덕성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걸 부각시켜야 되죠. 강력하게 나는데 여기서 하나의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군 사망에 대한 노동계에 대한 분발, 분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국민의힘이죠. 자, 낙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요인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였습니다. 데스노트 정의당. 그렇죠. 네. 키맨이었죠. 심상정 의원도 오늘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노동계에 대한 반발이 이 발언 자체가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만약에 정의당에서 보니까 정의당 오늘 심상정 의원 얘기는 이 김군의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라. 그 사과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먼저 사전 사과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검토했는데 만약에 국민이나 가족들이 계속 노할 경우에는 만약에 데스노트에 올릴 수도 있다. 올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자 이거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어느 정도의 그 한시적인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연대가 되는 거죠. 연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 정부 여당이 상당히 곤혹스럽죠. 그렇죠. 이것이 버퍼링이 되기 시작하면은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더구나 추세 자체가 지지세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을 민감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여기에 분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것이 가장 키맨이고 그래서 19세 김모군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변창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큰 실수였다. 그 진정성 있는 사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 석상에서 지면이 아닌 상황에서 아마 사과를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이어져야만이 정의당에서도 납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변창 후보자도 뭐 알림을 해가지고 그 뭐 직장에 있는 김군 친구들 만나자 이런 게 가지고 안 됩니다. 학자로서 그렇습니까? 뭐 또 이거 저기 관료 생활도 사장도 한번 해봤으면 알 텐데. 제가 항상 우리가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변창흠 후보자만큼 똑똑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로서 장관에 나선다고 얘기하면 국민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읽지 못하고 이전에 사장하던 시절 또 교사던 시절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은 그거 하시지 뭐 하려고 장관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노네요. 지난 18일이군요. 사과문에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사과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화끈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사안이 간단치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명분은 달라는 겁니다. 지금 신상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은. 그렇죠. 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노동계의 직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노동을 하는 젊은 청년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느냐. 그때부터 죽음의 외조화. 예, 위험의 외주화 이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사실 이제 특별한 지금 정치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인사청문회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부분 도드라질 경우가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자질 부분입니다. 단연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전문성. 예, 부동산 문제 전문성. 예, 변수가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낙점한 이유를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변창흠 후보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이입니다. 아름아름으로 직접 뭐 보지는 않은 그런 사이입니다만 뭐 한 달이 건너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죠. 첫째, 정책적인 유연성이 있느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의 가장 문제인 공급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역세권 과밀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용적률 완화라든가 또 아니면 고도 제한이라든가 풀 수 있다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유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다. 아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국토부 지금 장관과는 국토부 장관은 완전 결이 다릅니다. 지금 뭐 다른 일각에서는 뭐가 가니까 뭐가 나타났다 해서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세게 나올 것이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시장, 즉 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원만하고 유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공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건설의 참여에 대해서 이 정부가 굉장히 안티적으로 나오는데 민간 건설의 참여까지도 상당히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도 인사청문회에 대응을 해서 무조건 안 된다. 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 이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의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과는 결이 다른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야당의 존재감도 동시에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진짜 정책 청문회가 가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가졌던 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과연 변수는 변창흠 후보자가 이걸 인정할 것이냐 또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정책적인 변화도 재밌겠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이요. 동쪽을 잡으면 서쪽에 나오고 또 서쪽을 잡자니 북쪽에 나오고 또 북쪽을 잡으니 남쪽에 나오고 네 군데 다 잡으니까 중간에 나오고 이런 어떤 그 뭐 두더지 새끼라 그러죠. 이런 식의 정책을 펴다가 온 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변창흠 후보자가 나오는데 과연 정책적인 전환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거를 야당이 이끌어내면은 야당의 존재감도 부각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언을 줬습니다. 이거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변창흠 후보자 낙마 1순위 물었는데 우리 스태프진들, 우리 김영철 PD님 지금 낙마 안 된답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시고 두 번째 문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분도 또 문제네요. 또 보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차관께서 택시기사를 때리셨다고 그러는데 또 뭡니까 이게? 입건도 안 됐다고요? 이랬습니까? 자, 이 교수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최근에 이제 그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죠? 변호사 시절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택시에서 잤겠죠.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가 아파트에 차를 세워놓고 선생님, 변호사님 다 왔습니다. 내렸습니다. 내리라고 하니까 근데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요. 내리라고 하는데 왜 멱살을 왜 잡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뭐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럼 다툼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나오죠.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도 하지 않았고 내사 종결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자, 참고로 특가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제5조의 10입니다. 제5조의 10에 보면은 이 특가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기대부터 시키기 바랍니다. 특가법 제5조 10 괄호 열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특가법입니다요. 가중처벌법입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지금 노트 밑에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가중이 세죠. 자, 그런데 운행 중인 자동차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행. 법률에서 말하는 특가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이 뭐냐? 이것도 괄호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여기서 운행 중이라 하면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또는 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택시기사가 다 왔으니까 손님 내리세요 하고 차를 세운 것도 운행이라는 겁니다. 운행. 그죠? 운행. 그런데 경찰은 이거 가중처벌 특가법이 아니고요. 단순 그냥 폭행범이고요. 또 그래서 택시기사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사건을 종결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희 교수님. 네. 이 경찰이 이 말 이것도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 보통 사람 멱살 왜 멱살을 잡아 주무시는 걸 끼웠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건 경찰이 제 눈을 찌른 거예요. 왜 찌르느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특가법 적용도 안 했고 반의사 불법죄에 적용해서 운전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현행법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왜 제가 제 눈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경찰이 그럼 뭘 적용했냐 그러니까 여기 2017년 헌재 결정을 이유로 했다는 거거든요. 헌재 결정이 뭐냐 그러면은 뭡니까?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것을 적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얘기했다는 건데 헌재 결정이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 법과 해석에서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된다. 계속 운행할 의지가 없을 때 주차할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택시기사는 계속 운행 안 하고 손님에서 내리셔야 하고 그냥 차 두고 집에 갑니까? 요 헌재 결정을 인용을 해서 이제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제 눈을 찌르나 그러면은 이게 평범한 사람 같으면 헌재 결정까지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헌재 결정까지 해줍니까? 아니 헌재 결정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사람들한테 범죄를 저질러 놓고 헌재 결정까지 이용해갖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이만큼 헌재 결정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분을 댔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당시 사건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돼 가지고 경찰이 특별한 신경을 썼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변호사인데 왜 변호사한테 특별히 변호사 법무실장 했고 여권 핵심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 택시기사가 할까요? 예? 그러니까 법도 잘 아는 거고 여러 가지로 변호사니까 법은 알지만은 맞았는데 그것도 봐줍니까? 또 저는 택시기사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 아니겠습니까? 평범하더라도 이거는 처벌해야 되는 거죠. 택시기사가 우리가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 기사한테 어느 승객이 와가지고 폭행을 하면 그 택시 버스 기사가 고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엄단해야 될 것이고 택시도 예외는 아니죠. 근데 왜 그냥 봐주는 겁니까? 박사님, 택시 기사가 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휘말려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투쟁적인 의식을 가질 만큼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녹록할까요? 아니 그럼 택시기사님은 그냥 맞고 집에 가는 것이 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고발하게 되고 여기 왔다 갔다 불려다니고 조사받게 되고 거대 권력과 뭔가 모르게 다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지간한 배짱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택시 기사가 손님 집에 와가지고 다 왔으니까 일어나라고 해야 했는데 그럼 이 택시기사도 기사도 그 사람을 때렸습니까? 아니요. 아니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멱살 잡고 경찰이 왔는데 그럼 경찰 부르지 말든지. 네, 어쨌든 아니,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지금 또 하나 재밌는 게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이영구 차관이 이 특정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곤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전해철 후보자입니다. 전해철. 네. 예, 2015년 당시 이 법 발의는 당시 새누리당 그 김성태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은 잘 만들었어요. 예, 법은 잘 만들었죠. 그 당시 이 법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사인은 그이니까 다 생략을 하고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디펜스를 해준 사람이 전해철 후보자예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네. 뭐 그렇죠. 그러나 전해철 의원이 법을 만든 건 잘 만들었는데 이제 한번 따져볼 문제가 이상희 교수님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 경찰의 얘기가 우리가 왜 경찰의 이 문제를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은 택시 기사님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시민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혹시 돈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처벌해야 되죠. 택시 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경찰을 불렀는데 그 뒤에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그렇게 가신 겁니까? 저는 그런 어떤 그 시민 정신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어떤 공직자들의 힘이 있는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일소 못합니다. 근데 혹시 또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택시사분 얘는 빼고 자 경찰 얘기해 봅시다. 공중에 그러니까 경찰이 방금 이상희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2017년에 헌재의 판례를 따라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판례가 뭐냐면 이겁니다.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공중에 이거 봅시다. 손님을 내려줬으면 공중에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거죠.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손님을 내려주니까 가야 되니까 그러면 길에다가 세워놨겠죠. 공중의 교통에 심해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없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내려줬는데 집에 안 갑니까? 그러면 택시 위험하니 끝난 겁니까? 계속 모시다 내려다 주고 또 택시 하러 가야 되잖아요. 어느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거를 판례를 해가지고 이용구 차관을 당시에 이용구 변호사를 형사입건도 안 했다고 얘기하면은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경찰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경찰한테 앞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수사 권력을 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설사 그럼 이대로 넘어가자고 그냥 야 보니까 2017년 판례도 있으니까 뭐 변호사 한 명 때린 거 가지고 뭐예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보수 시민단체인데 19일 날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 안에 있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중요한 거는 경찰에 고발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 대검에 고발했어요.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검찰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정답을 지적을 하셨어요. 네. 뭔 지적이냐면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으면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종결해 버리면은 이게 살아있는 권력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검찰의 패보다 훨씬 큰 거죠, 그죠? 더군다나 조직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경찰 어마어마하죠. 네. 동네 곳곳에 경찰이 있고요. 네. 마을 곳곳에 경찰이 다 있습니다. 네. 자치경찰, 국가경찰로 구분이 됐다 하지만은 또 사실상 상맹하복의 위기 질서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권력에 복종하는 그 문화를 가진 경찰이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내사 종결. 더군다나 헌재 판례까지 찾아가면서 내사 종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판례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를 하고 균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견제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나? 이런 경찰한테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수사 권력이 가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만큼 반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만큼 반대. 그러나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또 정답을 말씀하셨는 것이 이런 게 시민의식들이 사실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들이 깨어서 결국 국가에 대한 미래는 국민이 좌우하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이야기하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발 정신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면은 경찰이 선의적 의식을 갖고 국가적 사명을 갖고 정의감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바람이죠. 혹시 그때 당시 택시 기사님 혹시 저희 방송을 보면은 저희 천지 TV에 여의도 하이킹 방송을 보시면은 그때의 정황들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지 마십시다. 대충 이렇게 해요. 이게 뭡니까? 저희들은 택시 기사님 편입니다. 왜? 약자니까요. 그분들이 밤늦게 영업을 하면서 이런 변호사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잡혀도 힘이 있으니까 입건도 안 되고 아니 택시 기사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혹시 두 분이 다툰 겁니까 그냥? 중국 따짐으로? 그래서 업종을 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택시기사님이 정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왜 경찰이 이런 판단, 말도 안 되는 2017년 헌재의 판례를 가지고 들먹이면서 힘 있는 변호사 편이 돼주는 것인지 이거는 국민들이 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때 그 택시기사님 계시면은 그때 상황을 가지고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다시는 택시기사님과 같은 그런 동료 택시기사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택시기사들 얕잡아보고 또 멱살에 잡다가 경찰을 우습게 보고 집에 가버리고 사건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보시면 주변의 동료분들이라도 보시면은 택시사님 언론에 제보를 해서 당시에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용구 차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택시기사들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고 일합니까? 이보다 더 큰 서러움도 있을 겁니다. 물론. 바로 잡아야죠. 그죠? 기사님? 혹시나 보시면은 연락을 해서 좀 더 분명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요거 할 얘기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교수님. 세 번째 주제. 자, 이게 또 뭡니까? 오늘 우리 김영실 PD가 이런 제목만 딱 뽑아내네 봅니까? 자, 세 번째 주제. 12년 만에 재산이 130배. 아빠 찬스 전봉민 의원의 운명은? 이게 돈 얘기인데, 돈 얘기하면은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상당히 민감한데, 조금 차분하게. 저도 부자입니다. 아니, 부자라서 그런 거. 부자라서,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지 않습니까? 돈 빌리기 어렵다고. 뭐 그런 분이라서 제가 그랬는데, 부자인 줄 알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자, 요 내용 봅시다. 우선 전봉민 의원은 제가 자료를 읽었는데 1972년생이고 아마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21대 국회의원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번에 초선입니다. 2008년부터 보궐선거에 부산시의회에 당선되자 내리 3번 연속으로 부산시 의원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5대, 또 2016년부터 6대, 2014년부터 7대, 내리 연달아 2018년까지 부산시 의원이었습니다. 요때 부산시 의원을 배지를 달고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습니다. 자, 이진종합건설의 간부도 지냈습니다. 이진종합건설의 회장이 누구냐? 전광수 회장입니다.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커피숍 하는 전광수 커피숍을 이야기하는. 땡. 자, 어이가 없으니까 지금 이 정도 좀 말씀드립니다. 이때 이진종합건설이 부산시 의원을 하던 전봉민 당시 의원을 이사 대표이사를 시키고 이때 매출액이 2008년 45억에서 2013년에는 2천억 원 올라옵니다. 대부분이 다 아버지 해사건을 도급받아가서 사업을 벌였다고 그럽니다. 또 동수토건도 부산시 의원에 당선됐을 때 두 동생하고 설립을 했습니다. 배지를 달고 노회도 동수토건도 이것도 2014년에 매출액이 506억 원 60%가 아버지
일감의 하청입니다. 또 2011년에는 이진주택을 만듭니다. 이것도 동생하고 했습니다. 이때는 당시 관보에 연간 매출액이 100만 원,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죠. 만들어놨는데 2018년에는 총 분양 예정인 수익금 규모가 약 4천억 원. 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원에서 제일 많은 신고를 한 사람이 전봉민 의원. 900억 원대를 신고했습니다. 전봉민 의원의 두 동생까지 포함하면 1000억대가 넘겠죠. 훨씬 넘겠죠. 그래서 자, 이 교수님 정신이 나십니다. 12년 만에 130배의 재산을 불린 전봉민 의원이 이 아빠 찬스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전형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의 대물림, 편법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당사자가 전봉민 의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봉민 의원을 둘러싼 여론의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일단요 보수 진영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분의 함자는 처음 들어봐요. 이분은 초선이니까 잘 모르죠. 네, 초선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뭐 어느 정도 초선, 더군다나 부산 지역 같으면은 뭔가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한 선거고요. 여기서 초선으로 공천을 받을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초선을 받고 유리한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궤적이 좀 드러나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든가 네. 또 어떤 시민 운동을 했다든가 또 가치를 어떻게 피력을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뭐 알고 보니까 이게 불거지고 난 다음에 봤는데 12년 만에 재산이 130배. 물론 뭐 본인의 노력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부산시 의원을 하면서 노력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상식과는 너무 뛰어넘는 얘기다. 이게 보수를 갉아먹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네. 이런 게. 네. 이게 굉장히 구태여 나거든요. 자, 현실적으로 따져볼까요? 시의원 공천을 주려면 국회의원도 잘 보여야죠. 네, 잘 보여야죠.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정치를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 또는 개인적인 친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 사람을 예쁘게 봤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사업체를 어마어마한 돈도 있고 또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유리할 것 같고 옆에 두면 그래서 시의원 정도 공천 줄 수 있겠죠. 이때도 시의원에 떨어졌어요. 네. 떨어진 사람을 또 국회의원 공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저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2018년 8대 지방선거에서는 떨어졌습니다. 2등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2020년 지난 21대 총선에서 또 공천을 받아주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신고한 돈이 90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하고 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할 때는 겸직이 안 되니까 시의원은 뭐 겸직이 허용이라보다는 겸직에 대해서 별 문제 제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시 의원의 배지를 달면서 토건업을 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산시 의원 할 때 어마어마한 부를 모으시고 그 부도 아버지의 대물림으로 해서 이번 국회의원 하면서는 직을 그만둔 건설업을 그만뒀는데 이번에 받을 퇴직금만 21억 원 퇴직금을 국회의원 때는 2개 못하니까 자, 이런 거 자체는 결국은 김경률 회계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 교수님 회사 설립 불과 몇 년 만에 수천억 원대 공사를 2개, 3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들 삼형제한테 거대한 부를 일가 몰아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런 일가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를 모았던 것이고 그 아들은 부산시 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그 공익을 가장해서 사익을 추구하는데 본인도 대표를 했으니까 모았던 것이고 이런 사람이 지방의원 떨어져도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고 자 이렇게 말하는 보수 야당의 문제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교수님. 돈이 많다는 게 죄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돈을 어떻게 벌었고 그것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냥 땀의 대가 있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죠. 뭐 어떻게 뭐 노력한 흔적보다는 단기간에 그렇게 수백 배 그렇게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건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수를 갉아먹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런 배경과 이러한 형태로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과연 정부 여당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격이. 야당은 뭡니까? 그에 대한 자격을 말할 수 있는 신뢰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고함을 치더라도 저 사람이 왜 고함을 쳐야 되는지, 저 사람은 고함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거죠. 예. 자격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고함을 치면은 저 친구는 뭐야? 네. 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그게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국민의힘이 진짜 진정한 야당으로서 거듭나려 그러면요. 이거 좌고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징계조치 강력하게 하고요. 탈당시키고 끝내줘야 되는 겁니다. 탈당시켜야 된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분개하죠. 아버지 찬서가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의 대물림이 편법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일감을 주고 이런 사람이 뭐 하느냐? 국회의원도 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실력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이상희 교수님은 안 되고 이런 사람?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이 교수님 이거는 뭡니까? 근데 이걸 한 언론사 기자가 이걸 이제 추적을 하니까 돈 버는 거 이거 뭐 상식 바뀌잖아요. 네. 시의원 배지 달고 돈벌이하고 패스 한번 달고 아버지 일감 몰아가지고 이게 뭐 약자와의 동행이 국민의힘의 지금 표인데 약자와의 동행이라고요?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버지가 무슨 얘기냐면 그 기자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취재를 하는 기자들한테 내가 3개 맞춰올게. 아주 있네. 화면이 있군요. 네, 역시. 자, 내가 3개 맞춰올게. 3천만 원 가져올게. 아니, 내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자는 것도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가는 거고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은 끝까지 간다. 내가 3개 갖고 올게. 이거 추적하지 마. 3천만 원 준다고. 아버지가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기자는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방금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조폭 영화 같다. 의원직 사퇴하라. 전북민 쪽에서는 조금 전에 내가 보니까 아직 없습니다. 좀 더 해명문을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아직까지 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더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교수님, 국민의힘은 어떤 답을 내놔야 됩니까? 이 기득권 정당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은 징계 조치를 징계하고 탈당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권 창출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림이 될 수 있는 거, 걸림이 된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곤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당의 대변인까지 했는 사람입니다만 공천 과정이요.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은 나한테 충성을 맹세했는 사람이니까 공천을 줘야 되고 이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 되면 내 편에 서서 여러 가지 물적 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해줘야 되고 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대표죠.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그냥 뭐 국회의원이 네. 국민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보수 진영의 기득권화되는 그런 심리들이었거든요. 그건 문화였었고 이런 거는 이제는 과감하게 절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별판에 나가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결론은 당에서 출당시키라. 그리고 검찰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검찰 수사, 검찰 말하고 못하는데 아무튼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의원 배지를 달고 건설업 사장 대표사가 가능한지도 부산시에서 한번 체크하십시오. 내부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혹시 안에 공익을 가장해서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또 권력층에 특권이 없었는지. 공천에 문제는 없었는지. 특히 민주당에서. 일단 이런 국민의힘이니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출발이 정의롭고 과정은 공정한 세상을 한번 우리 꿈꿔봅시다. 안 되는 건 뒤라도 이 문제까지는 덮을 수 없는 거죠. 일단은 국민의힘 당에서 출당시키라. 그래서 운명은 출당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지금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돈 버는 거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또 다음에 관련된 이슈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이것도 쭉 할 얘기 많은데 이상희 교수님 네 번째 주제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핵심 변수는 뭐냐? 서울시장으로 갈 때까지 핵심 변수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4월 7일이죠.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20일 어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되겠다. 나름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상희 교수님, 안철수 대표는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고려를 했겠죠. 현실적으로 고려했고요. 뭐 정권 창출 교두보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정권 창출의 주역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또 본인이 대권 갈 수 있는 거죠. 서울시장 당선돼도? 예, 그렇죠. 오, 그래요? 왜냐 그러면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선거 아닙니까? 1년 정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지방선거로 넘어가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대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로 인해서 뭐 공백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정치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궐에 부담이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 워딩 자체가 차기 정권 창출 교두보가 되겠다. 역할을 하겠다는 거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차기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대권을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전략으로 꿈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지지부진하고 서울시장 후보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네. 이걸 빨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게끔 만든 시금석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당 중심의 대선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굉장히 흥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흥행에 대한 소위 프레임 자체를 야권으로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의 나비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언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네네. 앞서 이상희 교수님이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선에 가면 공백이 없다 그러는데 이번 4월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12월쯤에 그만둬야 됩니다. 네. 서울시장을. 그러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보궐선거를 뽑았는데 보궐선거를 뽑았는데 또 6개월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군요. 네. 공백이 사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백이 맞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공백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이상희 교수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배경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도 안 나선다 그런데 나서는 것은 현실적인 고려가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어떤 고려입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안 된다? 첫째,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고만고만한 도토리 후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권 주자로서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기회로 작용했는 거죠. 그 기회로 작용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권에 대한 정책 실패가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고 차기 대권 구도가 여권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각을 쓰고 여기에 정권 창출에 이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소위 이야기하자면 선빵을 치고 나온 거예요. 선빵을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깃들을 잡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오세훈 후보라든가 오세훈 전 의원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여기에서 확실하게 치고 나오게 되면은 안철수 전 의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그만큼 협소해지는 겁니다. 깃발을 먼저 흔드는 게 사실상 먼저 나와서 분위기를 주도해야 되지 뒤에 들어가면 걸려다닐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차기 서울시는 범야권 연합시로 만들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또 이상희 교수님 바로 지금 다음 주제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자 역할을 하겠다. 야권 단일 후보라고 얘기하면은 야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의당도 있고, 뭐 시대전환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아마 보수 진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보수 진영 또 다른 정당도 보수는 아니죠. 과연 안철수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본인 스스로가 정체성 자체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당이라든가 시대전환이라든가 여기에 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확장성은 넓혀둘 필요가 있죠. 범야권 후보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의미가 더 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고 정치적 레토릭이다 그냥. 레토릭인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 보고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효과가 반감돼 버립니다. 소위 자기의 지지 세력인 중도 진영이 국민의힘 들어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상수를 들고 박수 칠리 만무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지지도가 더 꺾이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내부에 들어가면 내게 헤게모니게 본인이 입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위 원어무 댐댐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외곽에서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빅틴트 텐트론이 나오는 거고 2016년도에 박원순 그 경선에 대한 박원순의 논 이런 게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상당히 자칫하면은 이게 이길 수 있는 서울시장을 여권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각자의 셈법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범야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반가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 네. 자당 후보가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희 교수님 야권에서 하나의 빅텐트를 만들자고 얘기하면 뭐 빅텐트가 아니라 둘밖에 없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빅텐트를 만들게 되면은 정말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요. 빅텐트를 만들면 여기에 홍준표 들어가죠. 뭐 김무성도 들어갈 수가 있죠. 또 이재호도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에 보수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빅텐트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전 의원이 빅텐트에 만들어 갔을 때 그 안철수 효과가 그대로 살아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상당한 헤게모니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힘이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자중질환이 된다. 넘어선다. 네, 자중질환이 되고 여기에 중도 진영은 중도 개혁의 보수적 성향의 외형으로 변환하는 개혁적인 어떤 형태를 안 보는 겁니다. 안 버리고 또 다른 어떤 수구의 어떤 보수 집단 이렇게 바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빅텐트가 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반응이 안 나왔는데 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내부에서 어떻게 규율을 잡아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가 선거 전략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미 야권 단일 후보로 얘기를 했고 앞으로 서울시장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제는 핵심 변수인데 이상희 교수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방향을 키를 잡느냐가 핵심일 것이고 만약에 빅텐트를 잡는다고 하면 빅텐트 안에서의 룰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안철수 대표가 가야 할 가장 큰 과정 속에서의 변수가 될 것이다. 얘기죠.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해버렸고 이것이 차기 정권을 창출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이 부분이 깃발을 들어버렸어요. 이건 도둑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실상 때가 늦은 건 아니에요. 그동안 크고 작은 후보들을 폄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을 안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외부 쪽에서만 눈을 돌리랬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고 잘했든 못했든. 그런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필적할 만한 후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렇죠. 그것이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국힘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대립을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일반 여론의 지지도를 가지고 사실상 그 자웅을 겨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지도가 낮게 되면은 빅텐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국힘이 영향을 발휘하려면 그 후보가 대중적 지지도를 빨리 획득할게끔 전 당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지금 뭐 빅텐트 같으면 또 텐트 치고 그러는데 103석의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밀려버리면은 그 삼성한테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 중도 연합이 탄생하겠죠. 그 중도 연합이라고요? 중도 연합이 되겠죠.
안철수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빅텐트에 들어가서 안철수 후보가 되어버렸다. 그럼 당선됐다. 국힘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빅텐트에 참여했는 사람들이 중도 연합 연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국힘은 자연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국힘이 이게 그래서 개혁이라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그래서 국힘이 나름대로 103석을 유지하고 보수 정권, 보수 야당으로서의 이니시티브를 유지하려 그러면은 자꾸 좌우변하고 숫자 노름하지 말고 네. 빨리 후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력으로 투여 그 안철수 후보와 의원과 대적할 만한 후보를 빨리 키워야 돼요. 저도 그 대부분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의 103석이 제1야당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1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선거가 남아 있는데 내년 4월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금 안철수 대표가 치고 나왔는데 빅텐트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103석의 정당이 3석 정당한테 서울시 후보를 뺏겨버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완전히 붕괴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상희 교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급습니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자,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뭐 금태섭 전 의원도 나온다고 누구 나온다고 나오는 건 자유니까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추적하기를 하고요. 자, 오늘 저희 방송은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고 이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있습니다.